예, 홍프로입니다. 이제 3주차 해설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3주차는 이제 논술형 문제를 2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또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조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지금 2019년 4교시 5번과 동일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고민을 했는데, 뭘 고민을 했냐면, 조금 더 꼬아서 낼까. 지금 1, 2, 3, 4서교류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산업안전, 그러니까 법 두 개를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이 출제가 됐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도 썼는데 126회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고법에서 인화성가스 정의, 그리고 산업법에서 인화성가스 정의 쓰고 인화성가스가 PSM에서 5만 킬로 적용하는 경우를 쓰시오라는 게 1교시의 문제로 하나가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번에 좀 출제를 했던 거는 산업법상 인화성 액체,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4류 인화성 액체 중에 1, 2, 3, 4 석유류를 인화점 기준으로 설명하시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19년 4교시 5번에 기출이 됐던 거거든요. 이게 4교시 문제예요. 그래서 4교시 문제가 1교시로 오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출제를 했는데, 제가 고민했던 건 뭐냐면은 이 1, 2, 3, 4 석유류 말고 진짜 위험한 이 특수 인화물, 이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특수 인화물에 대해서 좀 낼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그대로 갔거든요. 인화점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좀 보기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됐고, 이게 특수 인화물 중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가 이거 첨삭하는 거에서는 좀 썼는데,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는 이 위험도 기준으로, 물론 이제 인화점이 낮을수록 위험하겠죠. 이 위험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위험한 거는 조금 더 뭐 예방 조치라든지 안전 조치를 더 하겠다라는 개념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특수 인화물 중에서는 이제 스페셜한 이제 조례가 있는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제 위험물 쪽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 만약에 25점으로 나오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겠죠. 뭐 특수 인화물을 쓰고 뭐 조례가 있는 세 가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지금 어쨌든 그 부분도 한번 찾아서 따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번에 이제 1교시로 냈던 거는, 그러니까 1교시 문제 1번으로 냈던 거는 조금 티피컬한 문제고 2019년도에 나왔던 거를 다시 한번 재출제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실제로 써보시면 아마 아실 텐데, 이 위험물 이쪽, 뭐 1석유류, 2석유류 이거보다 요 산안법의 이제 이 인하점, 구분하는 게 더 익숙하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보실 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인하점 60 이하인데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법이 조금 더 이해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암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디테일하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료 인화성 액체 중에 특수 인화물이 조례가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찾아보고 만약에 이제 자료로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너무 많으면은 또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으면 좀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자료 드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부담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제가 위험물 기능장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위험물 쪽에서는. 근데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그게 모아가지고 화공안전기술사에서는 나온 적이 없어서 그 부분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언제 나와도 사실 좀 어색하지 않을 문제고, 만약에 이제 위험물 쪽에 그 출제위원이 위험물 쪽에 조금 능숙하다든지 뭐 소방기술사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충분히 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잘 써주셨거든요, 이 부분. 문제 1번은 그런 이유에서 냈다. 법 두 개를 이렇게 짬뽕해서 내는 게 사실 되게 고난이도예요. 고난이도고 사실 쓰기가 쉽지, 왜냐면 법 두 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만약에 이제 법 두 개로 나올 만한 게 이제 안전거리가 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법 두 개. 산업법이랑 위험물 안전관리법.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공부를 해주시면 좋은데, 안전거리도 제가 이번 출제를 했었나 모르겠네. 갑자기 또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산업법이랑 위험물이랑 했었죠, 제가 지난번에.
위험물이랑 두 개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산안법 같은 경우에는 이 공장 내라고 보시면 되고, 위험물은 이제 공장과 이제 다른 건물들의 거리, 그리고 뭐 보유공지, 또 위험물에서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공부를 해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법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최근 트렌드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고법은 그냥 제꼈고요. 안전보건 산업법 위주로 하되 이제 위험물 쪽, 그러니까 위험물 저는 이제 기능장 어쨌든 있으니까 위험물 쪽 이런 식으로 취사 선택해서 이렇게 들어갔고, 뭐 화학물질 관리법 뭐 그러니까 본인이 좀 익숙하신 법을 몇 개를 취사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이랑 친하진 않았었어요. 왜냐면 해외 프로젝트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산업법은 제가 전략적으로 좀 공부를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산업안전 지도사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개정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거는 공부해두면은 여러 군데로 써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산업법은 또 공부하는데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선택을 했고,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한두 개 정도 법을 선택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좀 딥하게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법은 지금 단계에서는 완벽하게 모르셔도 돼요. 그냥 전반적인 것만 이 틀, 뭐 그러니까 조문 제목 이 정도만 일단은 인지를 한 상태에서 뭐 한 달 남겼다든지 그때부터 이제 좀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지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시고, 얼마 안 남았을 때 조금 더 이제 암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기출 위주로 가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방법기기 온도 등급,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직 출제가 안 되었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산업안전 지도사에서는 나왔고, 화공안전기술사에서는 제 기억으로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요거 외우면 돼요. 이거 외우면 되는데, 이것도 조금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각 물질, 그 이퀴먼트에서 이제 핸들링하는 물질의 오토 이그니션 템퍼레처보다 이 각각 기기의 최고 표면 온도 등급이 낮아야 되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 최고 표면 온도 등급이 높아지면은 AIT보다 높아져가지고 화재라든지 이제 뭐 폭발이라든지 이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T6가 시비하다고 보시면 돼요. 85도. 그래서 이제 T3까지는 크게 뭔가가 추가되지 않는데, T3 이후에 이제 뭐 T4라든지 T5, T6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쿨러가 추가된다든지 좀 구조가 복잡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왜냐면 그 이퀴먼트의 온도가 전기 제어 어페러터스의 온도가 135도까지밖에 안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6일수록 기기의 최고 표면 온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자연 발화 온도로 인한 점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T6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딱 심플하게 T6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T1 같은 경우에는 그 기기가 온도가 450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AIT가 낮은 케미컬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뭐 하이드로카본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하이드로카본이 200도 이상이지만,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T가 낮은 게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이 온도 등급 선정에 좀 신중하게 선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프로판 같은 경우에는 432도니까 T1을 선정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T2 이상의 등급을 선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작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출제가 될 법해요. 이 방폭기기 온도 등급. 제가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이거 좀 촬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출 쫙 봤는데, 이거 출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업안전 지도서에만 출제가 됐고, 만약에 제가 잘못됐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는 따로 영상으로도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링크를 찾아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호흡보호구 관련 이건 코샤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선정 일반 원칙, 할당 보호 개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리고 이제 실제 톨루의 노출 기준이 50ppm인데 오염물질 측정해보니 1500ppm이다. 어떤 호흡보호구를 선정해야 되는가, 이렇게 세 문제를 했는데, 이런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코샤에서 나오거든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코샤에 H82-2020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게 개정된 연도거든요. 근데 이게 2020년에 개정됐어요. 그래서 충분히 나올 법하고, 보호구 관련된 문제가
한 두 시험 중에 한 번 정도가 출제가 되고 대부분 사실 1교시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출제가 되더라도 1교시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사실 좀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사실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딱 그 찍힌 문제가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예를 들면 선정 기준 표 하나 암기하고 있으면 다른 문제에서 우거지로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걸 출제를 일단 했고, 두 가지 이유로 코자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됐다. 두 번째로 보호구 쪽에서 만약에 화공안전 기술사에 나오면은 이게 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로 제너럴한 문제가 나왔을 때 예를 들면 독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이거를 시간이 남았을 때 추가적으로 좀 작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이거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3주차 첨삭 이렇게 의뢰하신 세 분 중에 한 분만 좀 이거를 써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사실 이거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심플하게 이 코샤 코드가 이제 한 50쪽 정도가 되는데 이거 중에 딱 한 두세 페이지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호흡 보호구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느냐인데 크게 작업을 세 가지로 나눠요. 소방, 산소 결핍, 일반. 이런 식으로 표를 보실 때는 제일 쉬운 것부터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일 쉬운 게 소방 같은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를 선정을 하면 됩니다. 공기호흡기. 그럼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소, 공, 이런 식으로 외운다든지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럼 소방은 공기호흡기를 하면 된다. 물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더 좋죠. 이제 공기호흡기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그런 시간이 없다든지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산소 결핍 작업 같은 경우에도 공기호흡기 혹은 송기 마스크 두 개를 이제 호흡력 보호구 중에 이제 선정을 할 수 있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두 개가 끝났죠. 소방, 공기호흡기, 산소 결핍, 공기호흡기 플러스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 할 수 있고, 일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IDLH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리고 IDLH 농도 이상이냐, 이거 굉장히 이제 시비한 거죠. IDLH 30분 기준 IDLH보다 농도 이상인 경우는 시비한 케이스. 그러면 똑같이 송기 마스크 공기호흡기예요. 송기 마스크 공기호흡기. 그럼 이제 그 나머지만 이렇게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부담 없이 좀 외울 수 있을 것 같고, IDLH 미만도 굉장히 쉬워요. 정화통 개발 물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페이지별로 입자상이냐 아니면 가스 증기냐, 가스 증기랑 입자랑 같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송기 마스크들은 다 들어가 있고, 가스랑 입자랑 같이 있을 경우에는 방진 방독, 가스 증기면 방독, 입자면 방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는 좀 그리는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흡보호구 선정이 일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꼭 디테일하게 공부를 한다 이것보다 지금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거 한 번만 들어놓으시면은 나중에 시험 때 생각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출제가 굉장히 높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선택 문제 중에 하나로 좀 공유를 드렸고, 두 번째 소 문제를 보면 이건 좀 되게 디테일한 건데 저도 몰랐어요. 이거 사실 몰랐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호흡보호구의 할당 보호개수, 그리고 이렇게 딱 뭔가 정의가 딱 될 만한 것들은 굉장히 나오기가 좋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그리고 이거 나왔을 때 조금만 써주면 고득점이거든요. 그리고 톨루엔 노출 기준이 50ppm인데 공기 중 오염물질 추정과 1500ppm 때 어떤 보호 선정해야 되는가, 이 두 개잖아요. 그게 2페이지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3번 톨루엔 같은 경우에는 이 표를 일단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코샤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예시를 들었고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코샤 문제가 그대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톨루엔이랑 TC 두 개였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보호구가 가지는 할당 보호 개수라는 거는 Assigned Protection Factor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호구가 제공할 수 있는 보호 개수의 기대치예요. 그럼 이 할당 보호 개수가 UAB보다 높으면 되거든요. 그럼 UAB가 뭐냐? UAB는 오염물질 농도와 노출 기준의 비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오염물질 농도를 노출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할당 보호 개수보다, 그러니까 UAB보다 할당 보호 개수가 크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톨루엔 같은 경우에 노출 기준이 50bpm인데 실제 측정해 보니까 1500이에요. 그러면 1500을 50으로 나눴어. 30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할당보고 개수를 쭉 봐요. 근데 30보다 낮은 게 이거밖에 없어요. 비전동식. 그러니까 반면형의 비전동식. 얘만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TC 같은 경우에도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2예요, UAB가. 그럼 이제 UAB가 2인데, 그럼 2보다 큰 걸 하면 되는데, 모든 걸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이 톨루엔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선정 불가능한 호흡용 보호구는 뭐냐. 그랬을 때, 비전동식, 반면형, 방독 마스크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선정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게 막 어렵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알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익숙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뭔가 독성에도 써먹을 수 있고, 코샤도 이제 레이티스트로 개정이 됐고, 했기 때문에 조금 선정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부분 만약에 공부를 한 번이라도 보셔가지고 썼다. 그러면 무조건 고득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페이지도, 코샤를 아예 같이 올려놓을까요? 제가 코샤를 같이 올리던지 아니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 페이지를 조금, 캡처를 해가지고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작성을 했고요. 저 코샤 내용을 조금 옮겨가지고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썼던 거는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옮겨서 썼다. 그래서 코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옮길 수가 있구나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게 요 표 외우는 게 어렵죠,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이 표를 외우는 게 가장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립방어계층의 정의, 중요 특성 4가지, 방어계층 분석 기법에 대하여 논하시오. 이거는 2019년 1교시 13번이랑 그러니까 2019년 1교시 13번이 IPL 중요 특성 4가지, 그리고 2017년 3교시 1번이 방어계층 분석, 로파 기법, 논하시오. 이거를 짬뽕 해놓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이거는 답안을 쓰신 거를 제가 다 봤는데 조금은 아쉬웠어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좀 설명드릴 거고, 제가 이제 현업에서 제가 해외 프로젝트를 하는데, 저는 프로젝트를 하면은 무조건 이 로파를 하거든요.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서 로파를 지금 하고 있고, 추세가 C이라고 세이프티 인테그리티 레벨을 선정을 하는데 이 로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기술사 다른 이제 기술사 동료분, 국내 프로젝트만 많이 하셨던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 로파라는 개념을 굉장히 조금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추측컨대 국내선 로파를 많이 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감히 좀 추측을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답안 써주신 것들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은, IPL의 중요 특성은 그냥 이거 좀 진짜 외우면 돼요. 이렇게 구독 확신 해가지고, 이건 굉장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구체성, 독립성, 확인 가능성, 신뢰성, 구독 확신이다. 이렇게 좀 그냥 심플하게. 그러니까 구독, 허만 연구소 유튜브 구독해달라. 이렇게 좀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방어계층이라는 게, 이 IPL이라든지 뭔가 로파에 대해서 이 방어계층 예시, 이 표가 꼭 들어갔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 표는 꼭, 예를 들면은,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은, BPCS가 있고, 오퍼레이터 인터벤션이 있고, 이거 위에 CIS, ESD가 있고, 그 위에 PSV가 있고, 다이크가 있고, ERP가 있고, 이 각각의 이 IPL들의 적정성, 그리고 시나리오마다 이 정도 IPL이 있어야 되는 시나리오인데, 예를 들면 컨시퀀스가 높은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 IPL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적절하게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위험성 평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해잡이 끝난 다음에 그 해잡에서 여러 가지를 가져와가지고 바로 이제 C로 변환을 해가지고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쉬운 건 아니고 정량적으로 다 계산을 합니다. 로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왜 반정량적으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반정량적으로 해본 적은 사실 없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고서 샘플도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외 프로젝트에서는 잔존 리스크가 나와요. 이제 잔존 리스크가 10-1승, 10-2승, 10-3승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각각 예를 들면 그냥 10-2승이면 CL2 등급, 잔존 리스크가 10-3승이면 CL3
등급 이런 식으로 변환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하고, 잔존 리스크가 기존에 이제 프로텍션 레이어가 많던지 아니면 이제 초기 컨시퀀스 레벨이 낮아가지고 이 타겟 미티게이티드 타겟 레벨, 이제 컨시퀀스에 따라서 타겟 레벨이 선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컨시퀀스가 높은 거는 타겟이 10에-6승, 10-7승 이런 식으로 선정이 되면, 아무리 IPL이 있어도 각각 IPL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더라도 10-2승, 3승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남았던 잔존 리스크를 C로 커버하는, 그럼 여기에 C프는 C2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이거를 다 설명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제 메시지는 조금 전달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만약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제가 좀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이랑 항상 좀 같이 이렇게 써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제 국내에는 이런 게 조금 활성화가 안 돼서 그렇지 않았나. 근데 이제 해외 프로젝트를 조금 했던 기술사분이 출제위원으로 만약에 가면 저는 이거 출제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코샤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코샤도 그런 식으로 사실 써 있어요. 코샤를 제가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된 거네요. P-113 2012년, 이제 2012년에 방호계층 분석 기법에 관한 기술 지침. 이게, IC를 좀 번역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닌가? 아, 맞네요. IC 615 하나하나 다시 3을 좀 번역을 한 거고, 좀 보시면은, 여기도 나오죠, 실이 정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위험도 감소가 이제 RRF, 리스크 리덕션 팩터라고 하고요. 평균 작동 요구 시 고장 확률을 PFD, probability of failure on demand. 그러니까 on demand 시 failure 될 확률. 그러니까 ESD 같은 경우에는 DCS랑 다르게, 제가 너무 좀 설명을 많이 한 것 같은데, ESD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동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ESD가 동작한다는 거는 뭔가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만 동작하는 거잖아요. DCS랑 다르게. 그래서 ESD 같은 경우에는 probability of failure on demand, 그러니까 작동했을 때, 작동 요구 시에 failure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게 이 C레벨과 결정이 되는 거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유가 되면은 나중에 C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C 레벨을 선정하는 데에도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짧게 설명드리면,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컴프레hen시브한 방법이 이제 로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FD에 역수를 하면은 RRF다, 리스크 리덕션 팩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리피케이션 할 때 이 RRF 수치가 이렇게 딱 나와요. 예를 들면 CL2 같은 경우에 780이다. 그러면 이제 780을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같은 CL2라고 하더라도 780을 만족하는 거랑 110을 만족하는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국내 프로젝트 저도 이제 제가 예전에 같이 공부하셨던 분 중에 이제 공장장님도 계셨고, 안전, 협회에서 굉장히 사실 우수한 분도 계셨는데, 얘기를 이제 여러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 C만 조금, 이해도가 낮으셔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오히려 제가 조금 많이 배웠는데, 한 수.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던, 이거랑 QRA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또 오늘도 제가 뭔가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죄송한데,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이 표가 있거든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아까 제가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제 방식대로 표현을 한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IPL이라든지 로파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이거를 꼭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 그림은 그냥 제너럴하게 쓸 수 있어요. 저는 시험 때 그 그림 되게 제너럴하게 썼거든요. 왜냐면 이 각 공장마다의 뭔가 이제 세이프티 메저를 단순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너럴하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IPL의 4가지 요소, 구독 확신,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공부를 해놓으면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어가지고 제가 좀 선택을 했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하나만 쓸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조금 나중에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이 방어계층 예시 이거 그림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 공장 내 세이프티 프로텍션을 굉장히 그룹화해가지고 비주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서 스위스 치즈 이론 같은 경우에도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다 뚫렸을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스위스 치즈 이론 뭐 그런 것도 설명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한번 설명을 드렸고 로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프로젝트에서는 해잡 이후에 바로 시행을 합니다. 해잡 이후에 로파를 시행해가지고 CL 등급을 결정을 한다. 이건 그냥 교양, 참조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첨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면은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좀 줄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처음에 성공의 아이콘님 근데 성공하실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제가 이게 걱정이 되는 건 진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다른 분들 이거에 기죽지 마세요. 진짜 저가 만약에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쓰라고 하면 못 써요. 사실 진짜 이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고 진짜 이거 좀 기죽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짜 완벽하거든요. 거의 8점이라는 점수가 7.8점 이런 점수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기술사가 제가 죄송한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60점 만점이니까 되게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100점, 그러니까 100점을 안 줘요. 아무리 잘 써도 이거 제가 진짜 진짜 퍼펙트하다 내가 진짜 나름대로 다 했다 이래도 10점 안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8점 나와요. 8점 진짜 잘 쓰면 7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8점이라고 쓴 거는 법 관련된 내용이고 이거 진짜 완벽하잖아요. 사실 10점이에요. 10점인데 좀 썼고 결론에서는 조금 아쉬운 거는 잘 쓰셨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위험도에 따라 규정이 돼 있으니 뭐 예방 안전 대책도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조치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쓸 것 같고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은 뭐 이렇게 개정이 필요하다 약간 이렇게 획일성을 위한 법규 뭐 다르게 관리하고 있으니까 획일성을 위한 법규 등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시는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순화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폭기기 온도 등급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사실 이것도 8점 이렇게 썼고 이 폭발성 가스의 발화 온도 이거 이렇게 써주시는 게 너무 좋네요. 사실 저보다 더 잘 쓰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너무 좋고 뭐 완벽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금 플러스 한다면은 예시를 조금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시를 적자. 그리고 T6가 좋다라는 거를 조금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8점이니까 뭐 제가 완벽한 점수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독립방어 계층도 너무 잘 쓰셨고 구독 확신 이거 너무 잘 쓰셨고 근데 이것도 너무 잘 쓰셨고 이 단계도 이런 식으로 비주얼하게 사실 이렇게 좀 써주셔서 너무 좋고 근데 이렇게 이게 제가 조금 그래서 헷갈렸어요. 이게 비슷하게 이게 뭐 반정량적이다 뭐 시간이 절약된다 사실 이거 시간 엄청 걸리거든요.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뭔가 저도 이거 좀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시간 절약 이렇게 쓰는 거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로파를 하셨던 분들은 이게 시간이 절약되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IPL의 적정성을 베리피케이션 하는 위험성 평가의 기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싶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호흡복으로 써주셨는데 25점 드렸어요. 25점. 이게 25점 만점인데 25점. 이거는 사실 이거를 선택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고 진짜 완벽하게 쓰셨거든요. 보세요. 정의 쓰셨고 이거 보세요. 선정 플로우 이렇게 써주셨고 할당보호 개수 정확하게 써주셨죠. 뭐 여기 이제 UAB까지 뒤에 있나 모르겠네. UAB도 있네. UAB까지 써주셨고 뭐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론까지 써주셨고 그냥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른 분들이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완벽합니다. 25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실제 시험에서 쓸 수 있으면 25점. 물론 25점 안 줄 거예요. 안 줄 건데, 뭐 23점, 4점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감히 좀 생각을 해보고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화공이 님도 너무 잘 쓰셨어요. 화공이 님도 되게
이렇게 허웅이님 장점은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거에 이렇게 박스 이렇게 네모 쳐주시고, 이 박스 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다 풀고 시간이 남았을 때만 박스 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박스 쳐주면은 채점하기가, 제가 채점을 실제로 해보니까 굉장히 편하네요. 그래서 박스 이런 것도 좀, 이런 기법 이런 것도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고, 그러면 안 읽어보죠. 사실 뭐 이렇게 박스만 구분만 해놓은 것만 쭉쭉쭉 보면 끝나니까. 채점자들 이게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박스를 처음으로 인해서 실수하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좀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조례가 있었던 게 아세트알데히드가도 조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조금, 이거는 뭐 추가적인 거라서 사실 1교시에는 결론 안 쓰셔도 됩니다. 결론 안 써도 점수가 나오는데,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조금 일단 더 점수를 받을 때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7, 8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최 대표님은 아까 그 성공의 아이콘님이 쓰셨던 방식으로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표도 저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잘 쓰셨고, 이 IPL도 잘 쓰셨는데 이게 너무 줄거리여가지고, 뭐 제가 했던 거라든지 성공의 아이콘님이라든지 저기 검정머리 아생아님 답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 이거 혹시 자 가지고 계신가요? 자를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있으면 확실히 좋거든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자, 뭐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키워드 4개를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런 자 구매하시는 것도 조금 추천드립니다. 제가 원래 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없어가지고, 나중에 자를 만들면 우리 쪽 밴드 분들은 좀 뭐 이벤트를 통해서 드리던지 뭐 이런 식으로 좀 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것도 구시고,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참석해주신 분들을 드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뭐 실에 대한 내용, 아까 제가 그렸던 IPL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비주얼하게 그렸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추가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검정머리 야생아님은 제가 늘 마지막에 하는데 좀 이게 편하거든요. 이게 좀 워낙 잘 쓰셔가지고, 이것도 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추가 코멘트 없습니다. 시간 있으시면 결론까지 써주시면 뭐 좋고, 결론은 옵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비교를 해가지고 이런 것도 너무, 그러면 이제 시청자는 아는 거죠. 이분이 뭐가 중요한지 아는구나. T6가 상위 등급인지 아는구나. 뭐 T3까지는 뭐 하이드로카본 있고, 뭐 아까 제가 말로 했던 것들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T3까지는 크게 추가적인 뭐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데, 뭐 T4라든지 이렇게 좀 올라가면 쿨러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간다. 뭐 이렇게 그냥 대충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시도 써준 게 너무 좋았습니다. 로파도 되게 잘 쓰셨는데, 로파는 이렇게 다 이렇게 장단점에 굉장히 모든 사고 시나리오 불가, 정량 대비 신뢰성, 간단한 시나리오 적용 비효율적, 이거는 맞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한계점, 이거는 모르겠어요. 국내에서는 이렇게 쓰시나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화공이님이랑 좀 비슷하게 이 계층도 그림 그리고 CL 관련된 내용이 조금 추가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계층도는 제너럴하게도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습하실 때 제 그림으로 연습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까 방어 계층 분석 여기에 보셨던 거 이거 쓰셔도 되거든요. 이 그림대로 연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